누구시라고요? 여자친구 라고 할 말 있어서 전화했어요. 바로 전날 그 대학원의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해가지고 남편분이 막 과일이랑 뭐 생강차 따뜻하게 해가지고 다 도시락을 싸서 같이 먹으라고 챙겨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남자랑 둘이 갔던 거였고. 안녕하세요. 다양한 사연을 소개하는 부부의 씬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석지호고요. 오늘도 두 분의 패널과 함께 하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16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유튜브 채널 진짜 변호사 진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직 형사였고 지금은 범죄 분석 등을 하고 있는 유튜버 깡철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께 유익한 이야기 많이 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실제 대화 녹취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7년차 부부 사이에 예상치 못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과연 이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7년차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36살 주부입니다. 남편은 항상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결혼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고 아이는 아직 없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남편에게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지 않은 행동들이 눈에 띄었죠. 샤워할 때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고 전화가 오면 화면을 급하게 뒤집어 놓고 휴대폰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서 별말 없이 넘어갔어요. 남편을 믿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계속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 휴대폰에 예민하고 휴대폰을 못 보게 하려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 보면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불륜의 징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그렇죠. 안 하던 행동에다가 휴대폰 비번 바꾸고 전 지금까지 비번 자체가 없어요. 비번 자체가 없어요. 비번 자체가 없다니까. 뭐 숨길 것도 없고 볼 사람도 없고 중요한 건 또 설령 여자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다 오픈이에요. 비번 없습니다. 변호사님 비번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예. 진짜요? 변호사님도 비번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누구한테 뭐 때문에 변호사 비번 있는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처음에 휴대폰 있었을 때부터 했던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이 뭔가 휴대폰 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 눈초리가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에 누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있을 개인 정보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변호사님하고 나 코드가 맞아. 비번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비번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정말 암담했습니다. 네, 사연자분이 받은 전화 한 통, 암담한 그 통화 내용을 직접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빠랑 사귀는 사람인데요. 네? 누구시라고요? 여자친구 라고 할 말 있어서 전화했어요. 네? 사귀는 사람이래요. 여자친구. 잘못 꼬신 것 같은데. 잘못 건 게 아니고 1988년 7월 23일생 저 여자친구라고요, 제가. 진짜 왜 이렇게 순진함축하시네. 나 목소리도 듣기 싫어. 저 말투도. 그러니까요, 말투도. 제수똥이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고요. 그쪽 말을 들을 필요도 사실 없고 오빠가 빨리 정리하고 온다고 하긴 했는데 그냥 제가 말한다고 했어요. 마음에 없는 사람 괜히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좀 놔주시죠. 너무 뻔뻔하고 당당한데? 그러니까요. 독하다. 아니, 오빠가 아줌마를 여자로 매력 하나도 못 느낀대요. 뭐 안 한 지도 3년 넘었다면서요. 저랑은 하루에도 10번밖에 산다는데 현실 주시하시라고요, 제발. 왜 말이 없어요? 말이 없다. 아직도 그 말을 말아요? 저 잃었지. 임신했거든요. 임신? 임신이요? 미쳤나봐. 네, 임신이요. 아줌마는 애도 안 생기다면서요. 하긴 지금 임신했고 요새. 어쨌든 뭐 오빠는 이제 저랑 산다고 했거든요. 우린 애기도 있고 아줌마만 빠지면 행복해지니까 이제 그냥 걔랑 고집 부리지 마시고 옳은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와, 이 부인이 이때 그래야지. 야, 이 건방지게 전화하고 그래.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욕해야 되는데 이 부인도 착한 분이네.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왔나 봐. 할 말을 잃을 정도로 갑자기 전화 와서 남편 여자친구인데요. 뭐 이러니까 내가 아는데. 그렇지, 내가 아는데 근데 임신까지 했대. 청천벽력이네. 오늘 제보 좋습니다.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그것도 상대방이 임신까지 했다니.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쏟아져 나오니까 당황해서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보면 참교육이니 사이다니 하면서 멋지게 받아치는 여자들도 많잖아요.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상상할 때는 얼마든지 시원하게 맞받아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 그대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달까요? 이건 진짜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쿵쾅대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시간은 흘러갔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다녀왔어 하고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한편으로 안도감이 들면서도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하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김빛나라는 사람 알아? 아니 나 그런 사람 모르는데. 왜? 아니야. 남편은 그 이름을 모른다며 얼버무렸지만 저의 굳은 얼굴을 보고 뭔가 낌새를 눈치챈 듯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에 김빛나 대리라고 있어.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당신이 왜 나한테 물어봐? 오늘 그 사람한테 전화 왔었어. 둘이 사귀는 사이라던데. 뭐? 이 미친이 도른 거 아니야 이거? 임신도 했다는데. 와, 말도 안 돼. 나 그 여자랑 손 한번 잡아본 적 없고 그 김대리가 요즘 회사에서 나한테 너무 집착거려. 나를 좋아하는 그런 눈빛도 날리고. 나 그 여자랑 전혀 상관없어.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스토커야. 그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스토커? 난 당신이 걱정할까 봐 내가 말은 따로 안 했는데 자꾸 밤마다 그 전화도 오고 회식 자리에서 자꾸 나한테 들이대. 나도 짜증나 죽겠어 아주. 그래도 같은 회사 직원이다 보니까 얼굴 붉힐 수도 없고 그런 관계니까 여보 정말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자꾸 이렇게 하면 불편하다고 얘기했는데도 울면서 만나자고 나한테 계속 집착거리는 거야. 만날 수 없다고 하니까 억한 심정에 당신한테 전화해서 임신했다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 나 그렇게 생각해. 여보 전혀 신경 쓰지 마. 절대 그런 일 없어. 알지? 나 당신밖에 없어. 나 믿어. 정말이야. 임신 절대 아니니까 믿지 마. 와, 근데 정말 이상하고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남편은 스토커라고 하고 그 여자는 또 임신했다고 말을 하는데 누구 이런 말이 누구를 사실일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자신은 절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자기를 스토킹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도 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싹튼 의심을 거두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김빛나라는 여자가 계속해서 제게 임신 테스트기 사진이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듯한 사진을 보내왔거든요. 그런 사진들을 남편에게 보여줘도 남편은 전부 가짜라면서 꿋꿋하게 절대 아니니까 제발 믿어달라고 합니다. 사실 남편 얼굴이 정확히 찍힌 건 한 장도 없었고 임신 테스트기 사진이야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그 여자를 만나서 물어볼까 싶다가도 그때 상황을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어대는 통에 엄두도 못 내겠고요. 그렇다고 탐정을 고용하자니 이게 그냥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탐정사무소에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일인 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사실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니 찜찜하기도 하고 남편을 향한 의심이 완전히 걷어지지도 않습니다. 혹시라도 7년이란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너무 무서워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제보자는 부인이 제보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이 상간녀 무서운 여자입니다. 일단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재수 없어. 그리고 되게 독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제보자분께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근데 좀 이상하긴 한 게 이제 내연녀가 아내한테 본인이 특별한 관계다 당신의 남편과 그걸 알리려고 연락을 한 건데 그런데 또 임신 테스트 했던 사진이랑 남편인 듯 보이는 사진을 보냈다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내연녀 입장에서 그런 걸 알리려고 연락을 했다면 확실하게 남편 얼굴이 딱 나오는 사진을 보냈을 것 같은데 그걸 또 보내지 않고 남편인 듯 보이는 사진이라고 하는 거 보면 뭐 뒷모습이나 멀리서 찍은 사진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사람이 찍어준 사진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행동이.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은 남편하고 아닐 수도 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네요. 역시 변호사님은 법으로 따지시니까 저는 감으로 따지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긴가민가하게 제대로 보낼 수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나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는. 일단은 흔들려고 그렇죠. 하는. 네, 흔들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증거를 들이댈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은 아주 현재 상황을 보고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고 저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상상으로 진짜로 스토커일 수도 있잖아요. 내연녀라고 주장한 분이. 그래서 뭔가 둘을 결별하게 해서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법적 처벌 엄청 세게 받는데 그걸 무리하게 했을까? 요즘 스토커법이 강화됐잖아요. 이분이 탐정을 찾기가 망설여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탐정님께서 이분께 조언해 주실 말 있을까요? 뭐 일단 간접 증거는 왔으니까 정황 증거는 왔으니까 직접 증거 같은 거는 본인이 직접 남편 둘이 만나는지 퇴근 후에 쫓아가 보면 돼요. 뭐 탐정 고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오시면 저는 먼저 이렇게 상담 과정에서 직접 하라고 많이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못하면 그때 제가 대신 뭐 우리 여직원이 가서 운전해주고 그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야지 이걸 사건을 맡아서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급적 본인이 하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면 가까운 친구나 또는 지인들, 친척분들 한 두세 명 동원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제보자분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두 분은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근데 계속 마음에 걸릴 것 같아서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내가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남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과 나눈 메시지 내역을 좀 보여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정말 실제로 남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대화가 오고 간 건지 아니면 그 상대방 여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뭐 연인 간의 대화가 있었는지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내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건 지울 수 있잖아요. 메시지는. 그 지우면 사실 더 의심스러운 거죠.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지운 거일 테고. 만약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이 여보 사실은 정말 내가 만났어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정말 사과하고 하면 너무 좋은데 아까 우리 그 MC님처럼 다 지우고 야 나 없어 너 나 이렇게 의심할 거야? 너 오히려 또 가스라이팅 내가 너 이렇게 의심하는 부분 때문에 내가 너랑 못 살겠어.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남편 성격을 보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근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직접 물어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거짓말 했을 경우에 뭐 탐정이나 아니면 지인들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찾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여지네요. 만약에 직접 미행하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나요? 그렇죠. 일거수일투족 퇴근 후부터 누구 만나는지 직장 동료랑 뭐 술 마시는지 또 다른 여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오시라고 그래요. 직접 보라고. 딱 한 번, 두 번은 꼭 오라고 해요. 같이. 와서 옆에서 보시라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뭐 사진 전달하는 것보다 자기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죠. 이거는. 오늘 사연과 같은 뭐 비슷한 사례 보신 적 있을까요? 저는 이제 소수이긴 한데 보통은 이제 증거까지 확보하신 다음에 이제 소송을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비슷한 사례는 조금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 와서 뭔가 이상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저도 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직접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바람을 피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분들은 너무 두렵다 확인하는 게 자기가 너무 그렇죠. 그걸 확인하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아이가 있거나 하면 그런 거를 좀 묻고 그냥 이 생활을 그냥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알고도요? 어떤 분들은 알겠다 하시면서 이제 몇 달 후에 다시 오셔서 그 사이에 이제 직접 또는 의뢰를 해가지고 증거를 찾아서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소송 진행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연과 좀 비슷하진 않지만 임신 관련해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전화 주신 분께서 상간녀입니다.
부인이 아니고 상간녀가 연락이 왔어요. 나 임신한 상태인데 이 남자가 워낙 바람둥이다 보니까 다른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제가 기가 막히죠. 보통 부인이 연락 와서 남편 바람 피는 거 찾아달라고 하는데 상간녀가 임신해서 왔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물론 아내들이에요. 대신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부인한테 연락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 남편의 애를 임신했으니까 너 떨어져 나가라고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직접 전화를 했어 부인한테. 오늘 오늘 사연이랑 사연하고 똑같아요. 내가 임신했는데 너 남편 떨어져. 그 부인이 울면서 내가 그 녹취까지 들었어요. 부인이 울면서 말 한마디도 못해. 정말 사실이냐고 해갖고 임신했던 그 사진 있죠. 그거 보내버렸어. 나한테 전화 왔을 때는 잘했다고 자기 자신은 잘했다고 왔는데 내가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얘기가 이어졌냐 했더니 그 부인께서 사실 그 임신 그 사진은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있다 해갖고 그 다음 보낸 증거가 뭐냐면 이 남편이 약간의 그 성적 중독자? 뭐라고 해야 되죠? 성적으로 좀 중독되어 있는 그런 남편이에요. 이거 오픈해도 돼요. 둘 다 이혼했어요. 회사에 밤늦게 당직하면서 자해를 하는데 너의 그 옷 벗은 모습을 보고 싶다 해갖고 임신한 상간녀가 위통을 다 까고 사진을 라이브로 보여줬어. 그래서 또 웃긴 거는 또 이걸 자기가 또 캡처까지 해놨어요. 그래갖고 부인이 또 증거가 있냐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그 위통 벗은 사진을 보냈어. 부인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라고. 자, 그래서 여기 또 부인이 더 현명하게 당신이 이런 사진을 보냈지만 나 못 믿겠다. 왜? 이거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해갖고 이 상간녀가 더 열받아가지고 그래 하면서 카톡에 있는 남편 사진 그걸 뭐라 하죠? 푸파 사진에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 그 찍힌 걸 그냥 보내버렸어. 예, 중전 수술했을 때고 그 부부 그냥 살게끔 하고 빠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신했다는 이 욕심 하나로 정말 들이대 버렸어. 자,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혼하고 아기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변호사님? 뭐 상간녀 소송 당하고 그렇지. 상간녀 소송 당했어. 증거를 다 줬고. 그렇죠. 그 부인이 180도 돌았어. 내가 절대 전화하지 말아 했잖아. 완전 돌았어. 전화하고 너 오늘부터 너 두고 봐. 난리 났어. 어차피 나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그랬고 증거 줘서 너무나 고마워. 자기 스스로 줬네요. 다 준 거지. 일단 상간녀 소송 들어오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고 이혼 소송에 관련해서 그 사람들 모든 비용 다 청구 다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상간녀가 돈이 없어요. 사회 초년생이야. 어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계속 말렸다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상담을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저씨 말을 안 듣고 해갖고 부모님 다 알게 됐고 두 부부는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 여성분은 안 그래도 남편 바람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했거든. 이 상간녀가 도와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참 안타까웠지만 폭탄 맞았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여성분들께서 임신을 하면 자기가 저 남자를 소유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안 그렇거든. 가끔씩 임신 안 하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임신하게 된 경우 같은데 그럼 당장 수술해서 떼려 그러지 어떻게 그 애를 놓을 생각할까? 그건 아니거든요. 개쓰레기죠. 그러면 남편분 이혼하고 상간녀 분이랑 다시 당연히 안 만나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니지만 당연히 안 만나죠. 마음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 온 거는 2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아저씨 말을 들을 거.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자기가 사회생활도 못하고 지금 엄청나게 공경에 처해가지고 이 모든 비용은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아니 어떻게 우통을 벗어서 그걸 보여줄 생각을 할까? 또 그걸 원하는 놈은 또 뭔 놈이고. 이 배운 놈들이 더 지랄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보내보라. 지금 진짜 와서 나한테 보내왔어요. 나도 궁금하니까 어떤 사진 보냈는지. 다 벗었어요. 다 벗었어요. 남자가 병원에 있었고 네. 남편 의사예요. 이 여자는 조무사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기억에 남는 불륜 에피소드가 있다면 오늘 공유 부탁드립니다. 불륜 사건 하면 항상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상담실에 들어갔는데 한 70대 어떤 남성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고 두 분은 굉장히 인고 부부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내오신 거였는데 아내가 이제 뒤늦게 대학원을 가셨고 그 대학원 들어가서 단체 카톡방이 개설이 되고 이제 친구들이랑 막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아내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지고 가고 막 이렇게 생활했던 거죠. 그런데 딱 그 아내분이 실수를 하신 게 휴대폰을 보다가 놓고서는 자리를 뜬 거예요. 그 사이에 남편분이 휴대폰을 봤더니 바로 전날 그 대학원의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해가지고 남편분이 막 과일이랑 뭐 생강차 따뜻하게 해가지고 다 도시락을 싸서 같이 먹으라고 챙겨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남자랑 둘이 갔던 거였고 그 남자가 이제 이 아내분한테 막 애정 표현
표현하시면서 뭐 오늘은 컨디션 괜찮은지 이런 걸 묻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그걸 본 이후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아내분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사실 그런 내용을 봤다. 그랬더니 아내분이 맞다. 자기 남자친구가 생겼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는 아내를 아직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그 상간남에 대한 상간 소송만 진행하고 싶다 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진행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랑 그 뭐 미팅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선 날짜를 잡아서 이제 상담실에 들어가 보니 아내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아내분이 남편은 밖에 나가 있고 저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대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남편을 설득해서 이 소송을 취하시켜 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예상하고 있었어 지금.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네. 이 할아버지와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아내분을 진짜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이 아내분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상간남을 생각하면서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 의뢰인은 남편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소치아를 설득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돌아가시라 이러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고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처음 재판 날짜가. 근데 며칠 전에 아내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더니 남편분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살아있는 게 다 다행이다. 쓰러져서 네. 아예 의식이 없으시대요. 진짜요? 네, 그래서 병원에 지금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하는 말이 그러니까 소를 취하해 달래요. 뻥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가 뻥인가? 순간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연락해 보니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이 말만 듣고 소를 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분한테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하면서 병원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직접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가 또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또 하필 또 그 병원 안에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가니까 막 간호사분들이 저한테 당장 이 건물 밖으로 나가래요. 여기 지금 너무 위험해서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고. 근데 제가 이제 막 상황 설명을 하면서 나 직접 확인해야 된다. 그거 확인하기 전엔 못 간다. 그랬더니 그래도 제가 병실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의사 선생님 또는 담당 간호사님이라도 좀 만나게 해달라 부탁을 드렸더니 간호사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지금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의식이 없이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제가 아내분한테 그런 연락을 받기 한 하루 이틀 전에 남편분이 저한테 법원에 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이에 자기의 심정을 담은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 글에도 여전히 자기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 상간남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 소송을 계속하고 싶다는 취지의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내 말만 듣고 이것을 취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에 승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 측에서 자기가 그럼 돈을 입금하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분한테 또 연락을 했죠. 이제 남편분 명의의 계좌를 알려달라. 소송이 이렇게 진행됐고 우리가 승소를 했고 이제 상대방이 입금을 한다고 한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 돈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지금 아내분이 저한테 남편분의 정보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녀분들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고 그럼 자녀분들이 이 상황을 알게 될 텐데 그걸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남편분 계좌를 알려달라라고 해서 겨우 받아가지고 입금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진행하면서 그 아내분께서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여전히 상간남에 대한 본인의 그런 마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취하해달라 그리고 돈도 안 받겠다 그 사람 돈 받을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변호사님한테 여쭤봤냐면 이 나이 드신 분들께서 제가 많이 일을 하잖아요.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새롭게 만난 사람이 너무나 좋은 거야. 그 사람이 하는 말투나 뭐 그림 그리든지 뭐 기타를 치든지 서예를 하는지 거기에 다 매료가 되는 거야. 실제 집에 있는 남편이 더 멋있어. 실제로는. 그런데 바깥에 나와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대학원 다니면서 그게 뭐 그런 교육 과정에서 사실 아예 많이 만나서 보니까 이 남자의 그 남편에서 못 보던 그 새로운 모습을 느지막하게 본 거지. 거기에 빠지면 못 헤어난다. 제가 오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 이어서 제가 사연을 드리고자 하면 이것도 할머니 할아버지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본처는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어. 저한테 제보 준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 뒷조사를 해달라. 내용을 들어보니까 첩이에요.
첩이 첩지를 못 본다고 이 할아버지를 동선을 파악해달래. 왜? 자기 친한 친구를 만나고 있다 이거야. 만약에 그놈의 지저바가 내가 좋아하는 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있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부인이 이 사실을 압니까? 그러니까 부인은 전혀 모르지. 부인은 집에서 할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맛있는 거 해주고 전혀 모르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또 그 여자 만나더라고. 네. 그럼 3달이에요? 할아버지는 2명 만나고 있는 거죠. 본처도 있고. 근데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요. 근데 이분이 그 서예하는 분이셔. 거기에 여성들이 다 매료가 빠지는 거지. 할머니, 제가 뭐 나이 어린 제가 물어보기엔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정이 진짜 심정이 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심정이 뛴답니다. 72세인가 3세인가 제 기억은 그런데요. 할아버지는 거의 뭐 78, 79 같아요. 할아버지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뛴답니다. 남편하고 사별했는데 자기가 살면서 이런 감정이 일어난 거는 남편 사별 후에 3년 뒤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거든. 이런 감정이 실제 심장이 뛴대.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 사랑에는 나이가 상관 필요가 없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진짜 성관계도 한다고 하니까 더 놀랬고. 어떻게 됐어요? 멱살 붙고 난리가 났죠. 할아버지 이 여자 저 여자 다인 거죠. 그럼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고 둘이 싸우는 거 보고 나 끝이죠. 나는 와이프분은 계속 모르시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나 할아버지 진짜 나 진짜 할아버지. 뭐 사연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또 누구는 또 책 읽어주면서 감상문 쓰라 하면서 또 모든 여성들 다 농락하고. 의사 그때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병을 처방을 안 한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책을 읽으라고 권한다. 책의 모든 만병의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 하고 책을 던져주고 책을 보라는 병원이 어디 있어 세상에. 환자들이 다 책 보고 앉아 있어. 가고 보니까 다 책 보고 있고 발표해. 여러분 또 얍삽하게 그 중에 또 남자들 한 명도 없어요. 그 모임에. 다 여자야. 또 이놈이 잘생겼어. 그러니까 멋있게 책 읽어주는 의사 선생님 멋있잖아. 2달에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해요. 또 일어나서 또 발표해 진짜. 가서 보니까. 그리고 끝나고 같이 또 회식하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딱 헤어지고 이제 만나는 거지. 요번 달에는 이제 다음 달에 이런 식으로 얍삽하게 그 짓거리 하고. 그럼 다들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다 자기 차례 기는 그런 건 아니지. 그 중에 또 이놈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만 이제 정확하게 하는 거지. 남이 볼 때는 정말 멋있는 그 문학 동아리죠. 어떻게 보면 문학 청년 의사라고 해야 되나? 얘기해도 돼. 의사 상관없어. 그런데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깨어나셨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깨어나셨으면 저한테 연락이 있을 텐데 연락이 없어요. 맞네. 그게 언제예요? 그게 19년도, 20년도 그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남편의 참 지교하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 남편 새끼 다리도 보시대. 털도 꼴꼴 보시대. 털 난 것도 재수없는 새끼. 이게 문제인 거야. 지겨울 때가 있거든. 그 할아버지 참 애틋하신 분이시네. 완전 사랑꾼이셨는데. 그 상간남 얼굴은 사진 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할아버님은 굉장히 멋진 신사분이셨어요. 신사분이시구나. 뭐 애정 결핍이 있었나 할머니한테? 그 할아버지는 뭘 잘했죠? 상간남이요? 상간남. 상간남이 뭐 이렇게 시를 이렇게 보내주고 노래 이런 거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이 문학 가이들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했겠네. 꽃님 오늘 편안한 밤 주무셨나요?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스럽겠네요. 그런 멘트 맞네. 옛날에 제비족이 그제 보냈거든. 제비족이 매일 보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오늘 너무 화창한 날에 너무 밝은 햇빛을 보니까 님이 생각납니다 하고 탁 보내는 거야. 이 새끼 뭐지 하고 탁 무시할 거 아니야. 매일 보내는 거야 매일. 그래 안 오면 이제 기다려지는 거야.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누군지 모르잖아. 저 사람 오늘 어디 아픈가? 오늘 뭐 해외 나갔나? 안 오게 되면 궁금한 거야. 사람 매일 봤다가 안 오면 궁금한 거야. 그래서 탁 던지는 거지. 거기 딱 무는 거야. 제비족들. 그 제비족이 그런 전화번호 어디서 딸까요?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요. 백화점 차 앞에 있는 전화번호. 차에서 내린 거 보고 저 여자 타켓을 딱 잡는 거야. 저 정도 사이즈면 내가 한 3억에서 5억. 그리고 전화번호 갖고 와서 카톡 날리는 거지. 그럼 무작정 카톡부터 날려요? 카톡 계속 보내는 거야. 뭐 꽃님, 뭐 햇빛님, 뭐 푸르지아님 계속 보내. 제비족. 야 머리가 백화점 다니면서 차에서 내리는 거 보고 앞에 전화번호 보고 날리는 거지. 혹시 이 프로 남성분들, 여성분들 보고 계시고 혹시 이런 멘트가 나오면 그냥 씹으세요. 무조건 일씹해야 되는 거예요. 와, 생각도 못한 방법과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사연도 상간남 할아버지는 시로 충분히 매혹적으로 다가갈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네, 오늘 이야기 저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해주신 얘기들도 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7년간의 신뢰가 한 통의 전화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조언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는 더욱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릴까요?
뉴사이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